지난 한 주간 이스라엘과 중동 소식입니다. 2월 14일 미국이 해상에서 압수한 이란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미국과 프랑스의 군은 예멘 반군을 위해 이란이 발송한 무기를 해상에서 잇따라 압수했으며 압수된 무기는 소총 5,000정과 탄환 160만 발, 대전차 미사일 등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나토 회원국들은 지금껏 압수한 무기를 폐기했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적인 지원 분위기를 감안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날 아이만 사파디 요르만 외무장관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를 방문해 바샤르 아라샤드 시리아 대통령을 만나 회담했습니다.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시리아 지진 피해에 대한 지원과 함께 12년 동안 이어온 분쟁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은 지난주 아라사드 대통령과 통화해 인도적 지원을 보내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그 뒤로 원조를 실은 트럭이 인접국 지원을 통해 시리아로 운송되고 있습니다. 2월 15일 튀르키예 경찰이 온라인상에서 2월 6일 발생한 지진에 대한 공포를 조장한 혐의로 78명을 체포하고 이들 중 20명을 구속했습니다. 체포된 인물은 지진과 관련해 도발적인 게시물을 SNS상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지진 피해 기부금을 모아 빼돌리기 위해 만들어진 웹사이트 46개를 폐쇄하고 공식 기관을 사칭한 소셜미디어 계정 15개도 막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월 16일 이스라엘 정부가 서한지구 정착촌을 합법화한 것에 대한 반발로 아랍국 국가들이 정착촌 활동 중단을 촉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결의안 초안에는 서한지구 정착촌 활동을 즉각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이번 결의안은 아브라함 협약국인 아랍에미리트가 작성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이 결의안을 20일 안보리 원내회의에 상정해 표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미국은 표결을 반대했으며 이스라엘은 결의 반대를 요청했습니다. 2023년 2월 22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둘러싼 여러 나라에서는 많은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저희가 자세히 분석해볼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시죠. 네타냐후 정부가 서한지구의 유대인 정착민 초소 9곳을 소급해 승인하고 정착촌을 추가로 인가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실은 성명을 통해 이번 발표가 예루살렘에서 발생한 살인적인 테러 공격에 대응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안보 내각이 만장일치로 9곳 초소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외무장관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긴장을 악화하고 양국 간 협상 노력을 저해하는 일방적 행동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이례적으로 4개국 외무장관 성명과 더불어 개인 명의의 성명까지 발표하면서 유대인 정착촌 확대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유대인 정착민 초소 9군데에 소급해서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승인된 정착민 초소가 예전에 불법이다, 또 다 철거해야 한다 말이 많았었는데요. 그러다가 이번에 승인했어요. 어떻게 승인이 된 걸까요? 예, 이제 먼저 정착민 초소는 유대인 초소는 그 팔레스타인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죠. 최근에 이제 네타냐후 내각에서 초소를 불법이다 철거한 이유가 소몰리치 장관과 네타냐후 총리 이하 국방장관의 그 협의를 거치지 않고 마구잡이로 설치했기 때문에 철거가 된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갑자기 왜 9개 초소를 긴급 소급해서 승인을 했느냐, 서한지구에 급증하는 테러 때문이라고 현지 매체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정을 두고 국제사회는 좋은 시각으로는 보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그러니까 안 그래도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주택 철거 건수가 지난해 1월 대비 무려 135%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주택을 조직적으로 철거하고 불법 이스라엘 정착촌을 건설하고 있다고 이제 지탄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당국의 유엔 쪽에서는. 왜 이런 식으로 하냐? 팔레스타인 주택은 테러 병창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철거하는 것이죠. 근데 이걸 싹 빼놓고 국제사회는 이스라엘 규탄에만 나서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의 반응, 그러니까 사우디, EU, 독일, 이집트, 튀르키예, 요르단 등은 이번 사태를 두고 국제법 위반이다, 양측의 긴장을 고조를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고 이제 일제히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반면 아브라함 협정국들 모로코, 바레인, 아랍에미리트는 규탄 성명을 즉각적으로 발표하자 약간 유보한 상태예요.
그래서 약간 그 온도차가 있다는 걸 이제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 국무부가 그동안 이스라엘의 사법개혁을 반대해 오지 않았나요? 그 이유가 다름 아닌 이 서한지구 유대인 정착촌 확대를 막는 유일한 안전장치가 사법부였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스라엘의 사법부와 또 유대인 정착촌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예, 그러니까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발언을 보면요. 지난번 이스라엘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민주주의 위협이다라고 일장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유대인 정착촌 확대를 두고 이제 민주주의 위협이라고 이제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유대인 정착촌 확대는 안보 주권 통치 행위인데 사법개혁과 동일한 선상에서 민주주의 위협이라고 비판하는 게 좀 약간 차원 계리의 문제가 있죠. 좀 안 맞아요. 그 이유를 들여다보니까 이번 승인된 9개 초소 중에 2개 초소, 스데 보아즈, 기바트 하렐 초소는 팔레스타인 사유지에 속합니다. 고로 이번 초소 승인이 합법 여부가 어디에 판단에 지금 들어가냐면 이스라엘 법원으로 넘어갔어요. 사법부의 판단이. 그래서 사법부에 이제 관심이 쏠리는데 이런 배경에 의해서 미 국무부 장관이 유대인 정착촌 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사법개혁, 이스라엘의 사법개혁을 극도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법부가 중간에 껴있거든요. 이 결정에 관해서. 일종의 이제 내선 간섭이라 볼 수 있는데 미 국무부는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일국가 해법을 반대하면 반민주 세력이라고 규정하는 담론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 국제사회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 국익을 위해서라면 타협이 안 되는 나라가 아닌가요? 그럼 앞으로도 정착촌 확대 또 초소 승인 계속 이어지겠죠? 예, 이미 네타냐후 내각은 유대인 정착촌 1만 호를 건설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왜 양보와 타협이 안 되느냐? 그게 바로 주권 영토에 관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국채를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안을 객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서한 지구를 두고 영유권 분쟁 중에 있는 겁니다. 국제사회는 표면적으로 이제 이국가 해법을 강조하지만 사실상 팔레스타인 일국가 해법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유권 분쟁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누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느냐가 가장 쟁점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당국은 서한 지구에 실효적 지배를 강조하기 위해서 초소를 설치하는 것이고 팔레스타인과 국제사회도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 주택을 거기다가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죠. 일단 실효적 지배에 대한 쟁탈 싸움이고 이 중심에 이스라엘 사법부가 판단을 하는 것이죠. 합법이냐 불법이냐. 그래서 이제 사법개혁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베냐민 네타냐후의 사법개혁과 또 이에 반대하는 쪽 현지 분위기는 그럼 어떤가요? 아직도 심각한가요? 예, 지금 최근 이스라엘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상징적 대통령이에요. 그 대통령이 양측의 대화 타협을 간곡히 윤척했으나 라피드 간측 야권이죠. 하고 지금 아직도 강대강으로 대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 시위는 더욱 강화되고 있고요.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은 집회 시위를 주최하는 단체가 이스라엘 최대 좌파 단체입니다. 이 단체 이름이 가이드스타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체의 최대 후원사가 바로 미국 국무부입니다. 그러니까 외세가 개입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뭐 엄청나게 계속 그 운동 동력이 집회 시위를 하면은 우리 과거에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태극기 집회를 해봐서 알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장비, 앰프 이런 게. 근데 외부 세력이 후원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집회 시위는 더 강화되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이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란이 서방과의 갈등 속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연대를 강조하며 20년 만에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2월 14일 세헤드 아브라함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양국 간의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양국 관계는 지난 12월 사우디를 방문한 시 주석이 이란과 아랍에미리트의 호르무즈 영토 문제에 대해 아랍에미리트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힌 이후로 냉각된 바 있는데요. 양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물밑 지원하고 있어 서방의 경제 제재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담은 반미, 반서방 노선에 공통 분모의 방점이 찍혀 있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란과 중국 관계가 냉랭했다면서요. 이 냉랭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특별히 양국과는 특별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이제 중국 어선이 이란 어자원에 씨를 말린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양국이 이렇게 그렇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관계였는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그게 이제 지난 12월 사우디를 국빈 방문한 자리에서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사이에 그 영유권 분쟁이 있었거든요. 그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영유권 분쟁인데 중국이
UAE, 아랍에미리트 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이란이 강력 반발해서 이제 굉장히 냉랭하게 됐거든요. 근데 호르무즈 해협은 어떤 데냐?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원유 물동량이 이동하는 수로예요. 거길 통해서 이제 동아시아로 퍼지고 이제 세계 이제 원유 시장을 퍼지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여기에 이제 영유권 분쟁이 이란이랑 아랍에미리트랑 맞닿아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중국이 아랍에미리트 손을 들어줬죠. 그래서 이제 약간 갈등이 심화됐는데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란의 라이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어요. 그 왜 갑자기 이란 대통령이 중국을 찾아간 걸까요? 이게 국빈 방문이거든요. 국빈 방문은 이제 중국이 이란을 초청한 거죠, 대통령을. 전 비용 다 대고. 그 영유권 분쟁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이제 화해하는 차원에서 이제 중국이 불러들인 거죠. 그럼 왜 그런 조치를 취했냐? 이른바 반미 반서방 노선의 공통분모에 양국의 방점을 찍고 이제 공동 대응하자라는 것이죠. 사소한 이제 분쟁은 좀 차치하고. 그래서 현재 왜 이런 전선이 형성되느냐? 현재 양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물밑에서 양국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과거에 브레티비에서 여러 번 보도해드렸지만 러시아에 드론을 지금 수출하고 있고요. 비밀리에. 그다음에 중국은 러시아에 각종 병참 물자를 지원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서구와 미국의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깡패들의 동맹이 시작된 거죠. 지금 상황을 보면 이란과 중국 두 나라 모두 러시아를 향해서 물밑으로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미국과 불편한 관계인데 이번 만남 이후 두 나라 간에 무슨 약속 같은 게 있었나요?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공동 커뮤니케이나 보도 자료를 보면은 21년 수교 50전을 맞이해서 전략적 협력에 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25년간 농업, 무역, 관광, 환경보호, 보건, 재난구호, 문화, 스포츠 등 다수 분야의 상호 협력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은 이란의 최대 교육국이거든요. 지난 10개월간 이란의 대중 수출은 126억 달러, 약 하나로 한 16조 원이었고 중국서 수입한 상품 규모가 127억 달러라고 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밀접하다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이란이 중국에 바라는 건 뭐고 또 중국이 이란에게 바라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에너지인데요. 이란은 원유 수출 창구로 중국을 주요 파트너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도 이제 산업국가다 보니까 원유가 필요한데 양측이 다 서방에 제재해 있다 보니까 거래가 원활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걸 더 긴밀하게 거래를 하자 우리끼리가 하나고요.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핵입니다. 이란 핵인데 중국은 이란 핵 복원 협상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란 핵 개발은 기정사실이므로 JCPO에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가는데 그럼 어디에 이제 방점이 찍혀 있냐? 속내는 뭐냐면 이란은 사실 중국의 핵기술과 군사기술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기술이라는 거는 지금 핵 개발도 중요하지만은 ICBM이나 미사일 탄두에 달라면 소형화를 또 한번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 기술에 관해서는 이제 중국이 이제 보유하고 있으므로 요거까지 장기적 이제 포석을 하고선 양측이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 뭐가 있냐면 지금 서구 매체나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보도를 잘 안 하고 있는데 여전히 히잡 반정부 시위는 극렬하게 지속되고 있어요. 일부 연합뉴스는 뭐 소강 상태라는데 소강 상태 전혀 아닙니다. 계속 지금 집회는 지속되고 있고요. 그 와중에서 이제 경찰이 불복종 운동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히잡을 통제 규율해야 되는 경찰이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견책도 받고 재훈련도 받고 그러는데 이른바 자국민 통제가 약간 와해되고 있습니다. 이란에서. 그래서 이란은 그래서 또 중국한테 매달린 게 바로 이 대목인데 이른바 중국식 디지털 전체주의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거예요. 자국민을 통제하기 위해서. 안면인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을 막 올가매는 게 있는데 그걸 좀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중국을 지금 찾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가 실제 사례로 최근 이란 반정부 해커 단체가 라이시 대국민 담화 방송을 해킹해서 골머리를 썩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해킹 사례도 있다 보니까 사이버 보안, 뭐 주민 통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이제 선진국 아닙니까? 이른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움이 절실한 것이죠. 가까워질 수밖에 없네요. 예. 네. 그런데 이란은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적국인데 이란이 중국과 가까워지는 걸 보는 이스라엘의 입장도 복잡할 것 같아요. 예, 그거에 대한 이제 파급 효과에 대해서 여러 이제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는데 중이란 교류가 이스라엘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그게 왜 그러냐면
뭐 위협이 전혀 없다는 아니지만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국을 일각에서 뭐 G2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힘이 세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정도의 패권 능력이 돼야 좀 영향을 세게 미치는데 그 정도 패권 파워가 없고 또 여러 파트너하고 엮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위파 사우디 국가들하고 엮여 있고 뭐 시아파 요번에 이제 이란이 시아파니까 시아파랑 엮여 있다 보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압박할 만한 파워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위협적이나 영향력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년에너지 수입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지중해 유전 개발로 동지중해산 초경진류 시추에 성공하면서 글로벌 석유 수출국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이스라엘 유전 개발을 맡고 있는 에너지아는 동지중해 카리시 가스전에서 나온 첫 석유 수출 물량을 선적하면서 이는 이스라엘의 이정표라고 말했는데요. 에너지아는 지난해 10월부터 카리시 가스전에서 천연가스를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카리시 가스전에서 생산된 초경질류 수출액이 앞으로 연간 수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유전 발견 소식은 여러 차례 듣기는 했어도 그동안 석유가 언제 나오나 이런 질문과 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이스라엘이 석유 수출국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고 하네요. 이번에 수출하게 된 석유는 어디서 나온 거고 또 얼마나 어디로 수출되는 건가요? 예, 요번 그 지중해 유전에서 그 시행사가 에너지원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동중해 카리시 가스전에서 이제 첫 그 석유 수출 물량을 선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량은 한 70만 배럴인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 판매처는 세계 독립 석유 거래업체 일종의 플랫폼 사업자죠. 여기 비톨이라는 데하고 판매 합의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 천연가스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천연가스 생산은 완전 지금 이스라엘 자급자족하고 있고요. 석유 수출이 이번이 최초입니다. 그럼 앞으로 석유를 생산해내게 되면 수입량도 줄어들 것 같고 또 이렇게 수출까지 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경제적 이득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얼마나 될까요? 지금 현재 카리시 그 가스전에서 생산된 걸 뭐라고 하냐면 초경질류라고 해요. 이 수출액은 연간 수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스에서 이제 추출을 해내는 거죠. 경질류를. 그거 뽑아내는 게 그게 이제 수억 달러가 됐는데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루 평균 30만 배럴 이상을 수입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만 배럴을 이번에 수출했다고 하면은 30만 빼면은 그러니까 30은 자급자족할 수 있고 40을 이제 수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수입에서 의존도가 완전히 탈피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카리시에서 생산해내는 석유를 갖고 레바논이 또 뭐라고 시비를 건다고 하는데 이 왜 시비를 거는 걸까요? 그러니까 헤즈볼라 지도자는 뭐 항상 그래왔듯이 이제 이스라엘 카리스 가스전을 개발하는데 손을 놓고 구경만 할 수 없다. 즉각 시출을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를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잘 되는 거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카리시 유전이 이미 영주권 분쟁 수액이 아니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그럼 이스라엘은 축제 분위기일 것 같은데 국민들 반응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브레티브에서 여러 번 이제 소개시켜드렸지만 그동안 이제 이스라엘은 원유를 수입해에 의존했어요. 왜 그러냐? 이웃국이 다 산유국들인데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수입을 안 해줘요. 그래서 오히려 어디서 수입을 했냐면 지난번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아제르바이잔에서 수입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카스피해에서. 근데 이제 완전 이제 자급자족이 되면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국제시장과 고립돼 있어서 국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달되고 본인도 쓰고.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한 국가가 에너지를 독자적으로 확보할 경우에는 그게 어떻게 보면 패권 국가의 필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더 앞으로 이스라엘의 국력과 파워는 더 세질 수가 있죠. 이제 이웃에 의존할 필요가 없으니까.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우리가 원유를 수입해 오지 않습니까? 중동에서 사우디에서 수입해 올 때 어디를 통하냐면 태평양을 통해서 오는데 이거를 누가 호위를 하냐면 미국 칠함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언제나 미국의 안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에너지가 산업에 어떻게 보면 기본이 해당되는 거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여기서 이제 석유, 천연가스까지 완전히 자립자족을 해버리면 중동 내 슈퍼파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행보가 더욱 주목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